안녕하세요.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의 부버지 김현민입니다. 2부에서는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코리안 리거들의 시즌 결산 및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을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4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전반기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주전급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거는 AS 모나코하고의 트로페 데 샴피옹, 프랑스의 슈퍼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왔었습니다. 선발로 나와서 67분을 소화하면서 팀의 1대0 승리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었죠. 그러면서 기분 좋게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사진을 올렸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좀 일찌감치 우승이 확정이 됐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참고로 유럽 5대 리그 팀들 중에서는 경기당 승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점 84점으로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리그앙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인데요. 근데 이강인 선수 이번 시즌 리그앙에서는 30경기에 출전해가지고 6골 6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리그앙에서 단일 시즌 최다 골과 최다 도움을 동시에 달성을 했는데요. 지난 시즌은 3골 4도움이었으니까요. 출전 시간도 늘어났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만 하더라도 무려 6골 2도움을 올리면서 이대로면은 마요르카 시절을 넘어서는 공격 포인트를 올리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져갔었거든요.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는 부상도 있었고 시즌 막판에는 아예 벤치만 지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4도움에 그쳤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쿠프 드 프랑스에서 팀은 스타드 랭스를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첫 3번의 쿠프 드 프랑스에서는 선발로 나왔었거든요. 하지만은 이후 3경기에서는 첫 번째 8강전에서 명단 제외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준결승전에서는 발부상으로 빠졌고 결승전에서 명단에 있었으나 교체 투입되지 못하면서 좀 벤치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맨시티하고의 리그 페이스 7번째 경기까지는 주전급으로 나왔었어요. 하지만 슈투트가르트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4경기 교체 출전이 전부였고요. 심지어 8강부터는 아예 교체 투입조차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트래블을 달성을 하는데 성공한 이강인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와 다르게 후반기 때 밀려난 데에는 크게 2가지가 작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에서 흐비차 크바라첼리아가 1월 18일에 파리 생제맹으로 입단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딱 이때부터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던 거였죠. 여기에 더해 더 결정적인 거, 두웨이 떡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웨이 같은 경우는 전반기 때는 약간은 경험 부족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파리 생제르맹이 23경기를 치렀는데 이 23경기에 전부 다 출전해가지고 6골 2도움을 기록했었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은 팀 내에서 6번째로 많았습니다. 반면에 두에는 전반기 23경기 중 19경기에 출전했고 출전 시간도 776분, 이강인 선수의 약 절반 정도였고 2골 4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들어서 이 둘이 바뀌게 됐는데요. 두에가 후반기 35경기에 전부 다 출전해가지고 2244분을 소화하면서 13골 12도움, 완전히 환골탈태했다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이강인 선수는 후반기 35경기 중 22경기에 출전했고 1098분 출전 시간 기록하면서 4도움에 그쳤습니다. 사실 흐비차의 영입은 바르콜라한테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콜라가 오른쪽 윙으로 가다가 두에한테 밀려났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강인 선수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거는 두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활약상이 너무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 리그앙 오레이 팀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쉐르키랑 골키퍼인 셰발리에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파리 선수들로 구성이 됐을 정도였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오레이 팀에도 7명의 이름을 올렸는데 리그앙에서는
무려 9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강인 선수는 팀 사정에 따라서 너무 많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했죠. 가짜 9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윙에 공격형 미드필더에 중앙 미드필더에 심지어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를 했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3주 전에 이강인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원래는 파리 생제르맹이 있었고 그리고 호프 인조이가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갑자기 이걸 삭제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파리 생제르맹과 결별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게 아닌가, 이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 시점에 이강인 선수가 또 그 SNS에 로마노와 함께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물론 그 이강인 선수 인스타에 올라온 건 아니고요. 하비에르 가리도라고 이강인 선수 에이전트가 있거든요.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이 이제 하비에르 가리도, 바로 이제 이강인 에이전트인데, 이강인 에이전트랑 또 이제 중앙에 있는 사람이 마테오 모레토라고 그 렐레보 기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 이적 당시에 가장 먼저 보도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접촉도 보도를 했었고 파리 생제르맹 이적도 최초 보도했던 사람인데, 이 마테오 모레토가 파브리치오 로마노랑 친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노랑도 같이 이렇게 불러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셋이 따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것도 있는데, 이적을 어느 정도 암시하는 사진이 아니겠나. 왜냐, 로마노 같은 경우는 이적 전문 기자잖아요.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부터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파리 생제르맹이 치른 6경기 중에 이강인 선수가 출전한 거는 딱 2경기가 전부였습니다. 스트라스부르하고의 32라운드 경기, 그리고 몽펠리에하고의 33라운드 경기. 무엇보다도 오셰르하고의 리그 최종전, 이게 홈에서 있었거든요. 그러면 홈팬들한테 인사를 전해야 되는데, 딱 이 시점에 이강인 선수가 인스타그램을 바꿨고, 그러면서 이 경기 때 교체 투입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에도 이강인 선수가 벤치에만 있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도 벤치에만 있었습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 뉴스인 마이율루가 이때부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선수는 전체 출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선수였거든요. 하지만 스트라스부르하고의 경기에서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더니만 몽펠리에하고의 경기에서도 90분 풀타임, 그리고 오셰르하고의 최종전, 이거는 홈팬들 앞에서 치르는 리그 최종전이다 보니까 주전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라면은 교체 투입되는 게 이강인 선수였어야 되는 건데, 마이율로가 교체 투입돼가지고 30분을 소화하면서 도움을 기록했던 거였죠. 쿠프 드 프랑스 결승전에서도 마이율로가 교체 투입돼서 19분을 뛰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마이율로가 교체 투입돼서 6분을 뛰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강인의 자리를 마이율로가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이강인 선수의 이적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그 렐레보, 아까 마테오 모레토 기자에 따르면은 나폴리가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길 원한다라고 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랑 재계약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 그러면서 나폴리를 비롯해서 잉글랜드, 스페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구단들이 이강인 선수 영입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프리미어리그 구단이라면은 뉴캐슬이라던가 아스널이라던가 팰리스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라던가 이런 구단, 맨유라던가 이런 구단들이 링크가 뜨고 있는 거고요. 라리가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 선수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죠. 다만 현 시점에서 가장 적극적인 거는 나폴리입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강인 선수를 왼쪽 윙 1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레키프에서는 그 오늘자 기사에서 이강인 선수를 파리 생제르맹이 적절한 이적료가 오면은 잡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적을 허용해 주려고 한다. 이강인과 하무스 2명의 이적을 허용하려고 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대한민국 캡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 부상 등으로 인해 상당히 고전한 한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성불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시즌에 어떻게 보면 성불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번 시즌 공식 대회 전부 다 놓고 보면은 46경기 11골 12도움을 기록을 하면서 주장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리그 기준으로 하면은 7골 10도움에 그치면서 8시즌 연속 2자릿수 골 행진에는 마감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 마지막 시즌부터 놓고 보면은 무려 11시즌 동안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제 토트넘 데뷔 시즌에 이때 리그 적응 등으로 인해 고전하면서 4골이 도움에 그쳤었는데 이후에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골을 넣으면서 토트넘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선수 본인도 조금 부상으로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려 17경기를 결장하기도 했었고요. 특히 발 부상으로 상당히 고전을 했었죠. 거기다가 또 이제 팀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토트넘 자체에 부상자가 많기도 하고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토트넘은 비록 리그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은 유로파 리그에서는 결승전까지 올라갔고요.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 선발 출전이 예상됐으나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죠. 이게 뒤늦게 확인된 바로는 손흥민 선수가 발부상에서 그 유로파리그 결승 뛰고 싶은 욕심이 강해서 좀 일찍 복귀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었다라고 손흥민 선수도 그러니까 좀 많이 아픈 상태였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맨유하고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브레넌 존슨의 골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는 한국 선수를 넘어서 아시아 선수는 최초로 유럽 메이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주장으로 등극했습니다. 해당 팀의 주장으로 우승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다들 부주장도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이제 올해가 정말 성불해라는 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FA컵 164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요. 또 이제 뉴캐슬도 54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도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를 한 거고요. 그 외에 또 이제 볼로냐도 51년 만에 코파 이탈리아 우승 등 다양한 곳에서 성불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 역사상 머렐리와 그 페리만에 이어서 세 번째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한 주장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흥민 선수도 정말 그동안 무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토트넘에서만이 아닌 프로 경력을 통틀어서 무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우승을 하니까 홀가분한지 이전까지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정석에 가까운 예의 바른 그런 인터뷰만 했었는데 이 우승하고 나서는 안 그래도 그 예전에 손흥민 선수한테 너 토트넘의 레전드냐는 질문이 있었을 때 우승하지 않는 이상 나는 레전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제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여자 아나운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너 아직도 네가 전설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하니까 옆에 같이 있었던 가레스 베일이 나는 손흥민 이미 전설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거기에 대고 오늘만 나 레전드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계속 막 술 붓고 막 장난도 막 치고 버스 타고 가면서 막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평소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그건 장난기 어린 모습들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토트넘은 유로파리그 우승 덕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무려 6개 팀이 챔피언스리그의 다음 시즌에 나가게 됐는데요. 원래 그가 기본적으로 4개가 주어지잖아요. 거기다가 2025-26 시즌 리그 랭킹 1, 2위 팀한테 한 장이 더 주어지는데 이번에는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가 UEFA 리그 포인트 1, 2위를 차지하면서 5위인 뉴캐슬도 가게 됐고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우승 자격으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덕에 이제 그 토트넘은 큰 불은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획득하지 못했으면은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1억 파운드의 수익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1억 파운드면은 그러면은 대략 3천억인 건데 3천억을 잃을 수 있었는데 3천억의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름에 조금은 선수 보강도 가능하게 됐는데 다만 그럼에도 토트넘은 오는 여름에 많은 보강을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보여준 경기력은 끔찍 그 자체였거든요. 유로파 리그에서도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은 경기력은 좋지 못했어요. 먼저 그 프랑크푸르트하고의 유로파 리그 2차전에서는 무려 60회가 넘는 걷어내기 클리어링을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강등권 팀이 기록하는 클리어링 숫자거든요. 거기다가 보데글림트하고의 유로파 리그 준결승 2차전에서는
1, 2차전 전부 다 점유율이 30%대였어요. 보데글림트가 강팀도 아니거든요. 노르웨이 팀인데 그 팀 상대로 점유율 30%대면은 끔찍한 수준인데다가 맨유하고의 그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슈팅 숫자가 3대 16으로 5분의 1도 되지 않았고요. 유효 슈팅도 1대 6으로 5분의 1도 되지 않았고요. 그 유효 슈팅 하나가 저거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루크쇼 자책골이라고 봅니다. 브래넌 존슨이 슈팅한 게 뒷발 맞고 뒤로 약간 흐르면서 루크쇼 맞고 다시 스쳐서 브래넌 존슨 스쳐서 그대로 골문 안으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건 그래서 저는 브래넌 존슨의 골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책골이 맞다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제외하면은 유효 슈팅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기대 득점이 토트넘이 1.01골로 맨유 0.97골에 앞서고 있는데 브래넌 존슨 골이 기대 득점이 0.9골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점유율 27.7%는 옵타에서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10 시즌 이래로 유럽 대항전 결승전 가장 낮은 점유율이에요. 그 정도로 토트넘이 조금은 수비적인 전술을 감행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구역별 점유율을 보더라도 토트넘은 본인들 골문 앞과 그리고 상대 왼쪽 코너 플렉 저쪽에서 코너킥 엄청 올렸거든요. 토트넘이 그 두 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맨유한테 전부 다 점유율을 내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맨유전도 토트넘은 계속 걷어내기만 했어요. 말 그대로. 여기에 더해 리그 성적이 끔찍했죠. 토트넘 이번 시즌 17위에 그치면서 구단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하 순위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거기다가 무려 22패를 당했는데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2패를 당하고도 강등되지 않은 팀은 토트넘이 유일합니다. 워낙 승격팀들이 바닥을 깔아준 덕에 잔류한 거지 원래였으면은 이거 잔류도 못했을 수 있는 성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주전으로 활약을 했죠. 특히 김민재 선수의 공식 대회 출전 시간이 3,593분인데 이게 팀 내에서는 키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 김민재 선수가 시즌 막판에 아킬레스 통증 때문에 무려 5경기나 결장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는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출전 시간을 기록하면서 팀의 분데스리가 우승에 기여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케인도 성부를 하게 됐는데요. 첫 프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바이에른은 34번째 1부 리그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 통증을 아는 상태에서 출전을 감행했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상 상태가 좋지 못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해당 병원의 그 전문 주치의가 7월 15일까지 재활 및 휴식 과정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그 김민재 선수의 포르투갈 에이전트인 마우로 아우베스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훈련하거나 뛸 때는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다 보니까 통증도 있고 뛰었다. 하지만은 이게 더 문제가 됐다. 달리거나 점프할 때 적합하게 뛰지 못하다 보니까 반대쪽에도 부하가 가면서 지금은 양쪽 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클럽 월드컵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바이언은 요나단 타를 2029년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센터백에 한 명 더 선수가 추가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김민재 선수가 지금 이적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적할 가능성보다는 잔류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해요. 바이언이 일단 다이어가 떠난 것도 있고요. 김민재 선수의 백업이었던 그리고 또 이제 우파메카노도 아직까지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파메카노의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파메카노와 재계약에 실패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이 우파메카노 영입을 노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파메카노가 아무래도 프랑스 선수다 보니까 연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가 이번 시즌에도 부상 센터백이 부족해가지고 김민재 선수가
고생하면서 뛴 거였거든요. 이토 히로키는 종족골 골절만 3번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 다음 시즌에도 전반기까지도 못 뛸 거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스타니시치는 오른쪽 풀백이 전문이지 센터백이 전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원래 기본적으로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는 팀들은 센터백이 4명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김민재, 우파메카노, 그리고 이토 히로키까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토 히로키도 계속 종족골 부상인 거고, 이토 히로키도 왼쪽 풀백도 뛰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 김민재 선수는 실제 뭐 빌트지 하던가 아니면 키커지 하던가 새로운 센터백을 영입하지 않는 이상 우파메카노가 남고 타를 영입했더라도 김민재를 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국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좋은 제안이 오면은 김민재를 팔 것이다, 이것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제안이라는 것도 거액의 이적료를 제안하면은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좋은 제안이 오면은 다들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김민재 선수는 다음 시즌에도 바이언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 다만 좋은 제안이 오면은 김민재 선수도 떠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수고하셨고 다음 시즌도 좋은 모습 이어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투펀치 TMF를 2023년 4월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년 2개월 정도 한 건데요.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정말 아쉬운 마음이지만 제가 이사도 하고 하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어지고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지라 이번 방송을 마지막으로 원투펀치를 떠나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항상 원투펀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다들 그러면은 올 여름 많이 무덥다라고 하고 장마도 많이 올 거라고 하는데 다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